박수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네요. 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제주현장과 사무실에 보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좀 질리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사무실에서 지금 제주 현장에 벌어지고 사무실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으시면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포스코 그룹의 어떤 스마트하이제이션, 스마트화 쪽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저희 중간 사례에서 저희들이 좀 느끼는 위기가 뭐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모습이죠. 차하고 말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이 시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가는 말발굽을 만들지, 어떻게 더 편한 안장을 만들지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떻게 더 강한 엔진을 만들고 어떻게 더 강한 타이어를 만들고 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한 사람들은 둘 다 혁신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한쪽의 부류는 사라지고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경쟁력은 뭐였죠? 가내수공업에서 할 때는 인력이 기술자가 안에서 같은 행동을 오류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제품을 좀 더 빨리 생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증기기관으로 대체되고 자동화되면서 전혀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숙련공에 대한 니즈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한번 모습을 보시면 WEF에서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10%는 자율주행차다. 5%는 3D 프린팅 제품이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생산된 것으로 생체 이식도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약소가 나오고 일종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데이터와 피지컬 월드가 같이 하나가 돼 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올해 초에 나온 그 CS의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가 4단계로 진입을 했고 이거는 이미 4단계는 이미 정해진 조건 하에서는 다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보편화되고 VR, AR, 홀로그램, 5G와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체감형으로 거의 끊김없이 실제 환경과 동일한 수준의 정밀성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나 홀로그램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이런 기술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쌌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하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2007년에 10만 불에서 지금 한 60불까지 11년 만에 한 1600배, 1700배 떨어지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4만 불 2007년에 4만 불에서 2018년에 한 150불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솔라 에너지 패널 30불대에서 킬로와트당 이제 30불대에서 지금 한 16센트까지 30년에 200배 이상이 떨어집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2008년에 50만 불에서 지금 22,000불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화돼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스스로 습득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DNA 시퀀싱 1000만 불, 2008년에 1000만 불에서 지금 1000불이 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실제 내부에서 변화하고 저희들이 경쟁사,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가 이 혁신에 떠밀 수도 있지 않는지, 특히 여기서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철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프라죠. 다 쓰고 있죠. 뭐 숟가락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3D 프린팅은 지금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면 불말가루로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메탈 프린팅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몇 년 안에 10만 개 이하의 제품은 3D 프린팅으로 메탈로 된 것을 만들어 쓸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 왜 제철소에서 철을 생산해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사들, 글로벌 제철소, 철강사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제조업 자체가 갖는 위기는 사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굉장히 크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 변화나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생존에 대한 깊은 위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 걸 느껴집니다. 제조업에 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제조업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고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일도 계속해 왔었고 어떻게 보면 그 먼저 시작을 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독일에서 먼저 이제 그런 언급들이 많이 됐었는데 이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명명되기 이전에 그 독일에서 사실 뉴 하이테크 전략 10대 실행 계획 중에 하나로서 사실 이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여러 가지 이제 10대 전략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던 건데 독일의 고민이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독일이나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비중이 독일보다 더 높은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겪은 거죠. 네. 저렴하게 생산하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과 같은 데랑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높은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는 고령화되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 혁신 속도는 저쪽에서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뭘로 제조를 경쟁력을 유지하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결국은 인더스트리 4.0. 단순히 인건비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고 이 똑같은 고민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이게 뭐 이제 너무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피지컬 시스템에 아는 이제 새로운 생산 체계의 구축, 뭐 1차, 2차, 3차 가면서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컨베이어 벨트, 전기에 기반한 컨베이어 벨트, 3차는 정보화, 4차는 CPS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는 사실은 뭘까요?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은 정보화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가 모이고 근데 사실 미묘하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정보화는 우리가 피지컬 월드를 사이버 월드로 인코딩을 했어요.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 정보를 시스템에다 올리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역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사이버 월드가 피지컬 월드로 인베딩 되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이 피지컬 월드가 이제 사이버 월드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내려앉아서 사이버 월드, 피지컬 월드랑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즉 피지컬 월드 자체가 데이터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조업에서의 이제 CPS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여태까지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밑에는 산업단에서 그냥 자동화되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밑단에서 산업단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그냥 보고 정보화 시켜서 ER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으로까지가 우리가 정보화 기존의 정보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틀려진 게 피지컬 월드 자체 플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업에서의 모든 기기와 어떤 재료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그쪽에서 데이터가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작용되는 어떤 수준과 범위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제어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늘 우리들이 4차 산업혁명 할 때 그 지멘스 아메리카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되면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을 한다. 동일한 스페이스에서 동일한 어떤 그 면적에서 생산 규모가 동일한 제품들인데 사실 동일 제품이지만 그 종류는 수십 배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아진 그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생산 규모는 7배가 늘고 불량률은 4000%가 향상되고 처리 데이터는 1000배가 증가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부품과 단순히 우리가 설비단만을 지금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품과 그리고 설비단과 어떤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그런 받침대라든지 이런 데서 있는 센서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품종 선행 생산을 하면서도 그리고 생산성을 더 극대화하면서도 불량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죠. 통상 얘기하면은 기존에 자동화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넘어가고 있다. 자율화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서 가장 최적의 답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리버스한 어떤 서비스 로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자동화는 사실 중앙 집중식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지시하면은 그대로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앙 제어기가 있지만 각각의 공정마다 자율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과 설비가 지나가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현재 상황을 컨텍스트를 인식해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최적의 제어를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조금 액체가 모자르면 이게 완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톱이 되는 그런 구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늘 얘기할 때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제 맞춤형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화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 스마트화 그러니까 어떤 테일러드된 서비스,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나 제품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죠. 기존에도 있었죠. 맞춤형 양복을 만들었던 것처럼 중요한 건 그 당시는 굉장히 비쌌던 겁니다. 그것을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고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좀 일반 공정으로 좀 무겁고 순차적이고 이제 고정 설비고 중앙 집중식이고 이런 식의 어떤 중앙 제어기에 의존한 그런 한 생산 체계였다면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모듈 공정, 가변적이고 유연한 설비, 자율 분산 제어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가볍게 높지 않은 코스트에서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한 환경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조단에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크게 제조에서 얘기하는 분은 제품단하고 설비단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단에서는 저희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을 하고 AS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 설비단에서는
플래닝을 하고 그 설비를 구축하고 그걸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AS를 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한번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기가 없네요. 시간을 맞추고 첫 번째는 이게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앞단인데 이게 뭐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한번 스피드 팩토리 들어보셨나요? 다 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통상 이제 기성복으로 아까는 기성복으로 우리들이 이제 사서 쓰는 어떤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로봇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이제 굉장히 비싼데 이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박스터라고 하는 로봇이 굉장히 사실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25,000불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제어를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물론 지금도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로 움직임 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움직임을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코딩 없이도 사실 그 행동을 저희들이 이제 어떤 루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 동작이 정교해지고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보급이 빨라지고 있고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로봇이 좀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단순히 뭐 자동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응하는 생산기기 각종 센서를 부착해서 노동자하고 함께 일하는 협업 로봇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비전을 통해서 여러 제품들이 있을 때 뭐 지금까지 사실 사람이 붙여서 로봇에게 사실 끼워줘야 그게 이제 작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 자체가 그 형상을 인지해서 부품을 스스로 이제 픽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비를 판매한 이후에 업그레이드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격지에서 이건 뭐 이제 북해의 그 해상 유전에서 900km 떨어진 영구에서 원격 제어를 하면서 사실 이런 장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예, 이거는 설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비를 만들 때 이제 제품을 할 때 그 설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D 프린팅이 이미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고 사실 이제 설계단에서 프로토타입으로 3D 프린팅 쓰는 거는 굉장히 보편화되는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일반의 어떤 생산 쪽으로까지 같이 연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 뭐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갈 때는 역시 기존의 생산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이런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기존의 느린 속도를 극복해서 기존보다 한 1000배 빠른 것으로 웬만한 이제 이게 뭐 10만 개 이상이나 그 정도 물량이 아닌 이하에서는 3D 프린터이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제조에서 현재 조립 공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실 많은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 그 포스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사실 5년 중반서부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스마트 솔루션 카운슬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하이제이션 전략을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인더스트리 4.0 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뭐죠? 다품종 소량생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었죠. 근데 그건 조립 공정 얘기죠. 로봇들이 아주 정밀하게 부품과 설비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고 제어를 하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어떻게 일간 생산 공정입니다. 일간 생산 공정으로 어차피 자동화는 다 돼 있어요. 뭐 쇳물이나 무거운 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죠. 이미 자동화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센서를 박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쇳물하고 그리고 센서가 가장 약한 게 열과 먼지와 뭐 그런 것들인데 멀과 연주와 수분이 다 갇힌 환경이고 굉장히 사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개념을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WEF에서 우리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쪽에서 제조업의 미래를 밝힐 10대 이제 등대 공장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선정이 포스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이분이 사실 저희 포스코가 세계 경쟁력 1위인 거고 연속 공정 분야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조립 공정은 아까 전에 로봇 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였다면 저희는 약간 틀린 게 사실 디지털 게놈 팩토리라고 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게놈 지도가 어떻게 보면은 30억 상의 개 유전자 연기 사회를 분석해서 맞춤형 진단하고 이제 예방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제철 게놈 지도를 만들자 해서 전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자. 30만 종의 태그에서 0.5 밀리세컨 단위로 데이터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그 설비단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취합을 해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제어를 정밀하게 하고 정비도 설비도 강건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해서 포스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 데이터 플랫폼이고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현재 그 포스프레임을 지능화하고 데이터 기반에서 현업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좀 벌추얼 팩토리,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 팩토리라는 것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단계를 넘어서 2단계를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2단계를 넘어가는 걸 보면서도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이제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로 쪽에서 고로는 이제 거기서 샘물을 뽑아내는 건데요. 그쪽에서 딥러닝으로 이제 자동 운전을 한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석탄이나 프로크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녹아서 이제 샘물이 나오는 공정인데 여태까지 이걸 다 이제 사람이 경험으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먹는 맛이 싼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나오는 게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고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철강석이라든지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쌓는 모양도 그렇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일일이 다 그리고 상황이나 습도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나왔을 때 가장 최적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딥러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후판 공정도 저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건데 데이터를 각 설비마다 데이터들이 다 틀려요. 그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한 80% 정도의 시간을 썼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시켜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고 열행공장도 비슷하고 도금공정 저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AI에 기반해서 이제 도금공정을 자동화해서 이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 철강공정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최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전문가가 하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하던 전문가들이 하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했고 그것들이 쌓여진 사람이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비숙련자가 와서 했을 때의 생산량이나 분량이나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여러 공장에서는 사실 이 전문가가 있는 거기서만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이제 그 전문가의 전문 제어 지식의 중요성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카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카피가 가능하고 카피를 해서 여기저기 갖다가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딥러닝이 계속될수록 그 정확밀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1차, 2차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에 우리들이 의존했던 거는 간에 수공하면서 그 기술자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했던 거는 뭐였죠? 전문가, 엑스퍼트의 전문가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제어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노하우들.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퍼진다는 얘기는 그런 엑스퍼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용유 아연 도금 강판 공장 도금량 자동 제어 기술입니다.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 강판이나 아니면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강판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이죠. 그리고 녹도 잘 안 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철강이 아니라 철강이 나온 다음에 아연 도금을 쫙 입히는 거예요. 아연 도금을 어떻게 입히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에어 나이프라고 하는 걸로 쫙 바람을 뿌려줍니다. 두께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두께가 일정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두께 편차가 꽤 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두께 편차가 일정해야 저희 쪽도 그 재료비가 적게 들고, 상대방에 있어서도 뭐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가전 회사에 있어서도 그게 가공을 할 때 훨씬 더 사실은 불량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두께들이 이제 틀렸던 거예요. 두께 편차가 꽤 났었던 건데 90% 이상의 그 두께 편차를 줄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의 압력이나 습도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에어나이프라는 걸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동으로 이 제어 컨트롤룸에서 전문가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시스템이 그동안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이거니까 저거하고 원인을 분석을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환경이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최적이었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아연 도금 두께 편차를 동일하게 제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의 이제 수율이 증가를 했고, 프레딕션 애큐러시가 89%에서 지금 이제 99.3%까지 올라갔고, 이건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이 됐고, 요거는 우리들이 교통공장 한 군데서 지금 여러 군데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였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적어도 철강공예에서는 글로벌 최고로 앞선 사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도 스코에서 동반 성장이라는 걸 나갑니다. 여러 중소 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서 이렇게 나가서 상황을 딱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협력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철강이다 보니까 야드가 필요해요.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가공 공정이 있는 공장인데 그만큼의 스페이스에 여기 저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거품들이 쫙 쌓여 있는데 밑에는 뭐가 있는지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모르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그냥 깔고 위에 앉아 계신 건데 사실 뭐 작업하려도 다 들어올려야 되니까 그것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쌓여 나가지고 그쪽은 그냥 두고 새로 오는 것부터 이렇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것들. 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냥 가셔가지고 청소만 깨끗이 하고 색칠만 다시 해도 불량률이 확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확 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중소기업 쪽파의 어떤 그 부분하고는 어프로치가 많이 이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이제 포스코 예를 드렸고, 이거는 그래서 한번 중소 중견기업들에도 근데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제가 이게 정말 느낀 부분인데, 포스코나 대기업에서는 수익을 3%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80%에서 90% 올리는 거랑 96%에서 98% 오르는 거랑 투자되는 건 96%에서 98% 오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그만큼 1%, 2%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은 조금만 투자하면 수리나 불량률이 20%, 30%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정말 더 많이 필요한 곳은 저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중소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이게 코렌스라고 하는 기업 사례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배출가스 순환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 매출이 한 2,700억이면 직원이 430명 정도인데 2015년 한 900억 원 하던 그런 업체인데 16년에 이제 디젤 게이트가 나면서 450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시점엔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17년에 회복이 되면서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잘하던 회사니까 17년에 매출이 회복하기 시작을 해서 급격히 올라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요, 저 부품을 사셨을 때 절대 그냥 이게 그거 사듯이 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다 설비나 제품에 대한 인증이 다 지나가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그 신뢰감을 주는, 크레디빌리티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위기의 순간에 15년에 300억을 투입을 결정을 하고 1년 반 동안 한 150억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 자동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그 로봇을 도입을 한 부분, 그리고 저쪽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트래킹을 전부 다 가능하게 비주얼라이즈 시킨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동화율을 좀 35%에서 85%까지 늘리고 불량률은 30분의 1, 생산성은 한 15%를 좀 높였다라는 부분이고, 전문가 수작업 공정 계열을 CPS 체계로 좀 전환을 했고, 2단계로 IoT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이제 제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통계에 기반한 그런 제어를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기어나 랜드로버, 벤츠 같은 어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매출이 지금 한 3천억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사실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어떤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시월드라고 매출 30억에 종업원 11명의 중소기업이고요. 저 음식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주기라든지 뭐 부각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작업들은 이제 자동화 많이 돼서 세척이나 뭐 이제 튀김, 포장 같은 단순 작업은 이제 자동화를 했지만 파우더 작업은 수작업을 했었고, 이 부분이 이제 품질 편차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뭐 파우더 공정은 이제 찹쌀풀을 만드는 작업이고, 여기에서 사실 이제 찹쌀풀을 만들다 보니 이제 압력이라든지 열, 그리고 이제 옮길 때 무거워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이제 호소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중간간에서 원료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데 같은 경우는 이 재료들을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재고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나 두 개만 모자라도 그 더 이상은 생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정확히 그 버려지는 거 없이 딱 맞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굉장히 사실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다 경험치에 의존을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를 통해서 좀 그런 오류를 굉장히 줄였다라고 하는 사례고요. 뭐 파우더 공정 자체도 이제 뭐 자동화를 한 부분이 있고, 요 밑에서 MS를 도입을 하면서 뭐 자재 구매 생산 전 과정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원료 투입량, 그러니까 생산량에 대한 원료 투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출고량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해서 그런 로스를 중간에서의 어떤 재료라든지 어떤 생산 공정상에서의 로스나 분량을 최소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인당 생산량이 이걸 통해서 25kg에서 이제 38kg로 늘어나고, 공정 분량은 한 절반으로 줄고, 영자재 이제 재고량도 한 15% 정도 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중견 PK전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인천에 있는 회사, 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게 전문 생산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설계하고 기판을 제조하는 거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그냥 전자 부품을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그 의료 부품이나 가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모바일 기기 안에 들어가는 기판들을 이제 위탁해서 생산해 주는 그런 기업인데, PCB 보드 및 생산 제품을 위해서 한 부품이 한 25,000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부품들을 좀 다뤄야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의료기기에는 40종의 회로기판이 필요한데 기판은 한 3,000에서 5,000개의 그 부품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부품들을 끼워 넣을 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그게 다 불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뭐 의료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 다양한 제품군 생산을 위해서 한 18개의 공정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부품들이라든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기업입니다. 작업 전에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중간 관리자가 다 뭐 관리를 하고 하는 그 사전 준비 과정에서 뭐 페이퍼 작업이 하루에 뭐 30페이지나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이제 10월까지 MES를 도입해서 한 170여 개의 개선 과제를 이제 수행을 했고, 과정에서 각 공정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 상황을 비주얼라이즈했다. 바코드로 연계해서 수기 작업을 다 대체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이제 상황들을 일일이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게 아니라 바코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수집해서 내가 수기하던 거를 그 비주얼라이즈 시켜서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품들이 일제 이동해 갈 때 이제 품질 이력을 이제 추적을 하고 현장의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인 삽입 같은 것이 이제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조 계획의 정확성이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다품종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조 능력의 목적하고 그 일정하고 약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제조 계획 정확도를 70%에서 92%로 늘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납기 준수율도 85%에서 96% 크게 늘리는 상황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현장이랑 이제 오버랩이 된다,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은 포스코에서, 대기업이죠, 대표적인 포스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AI와 결합이 되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대체해 가지고 가고 있고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중견기업 그리고 좀 더 작은 기업들, 여기는 사실 AI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데이터들을 끌어 모아오고 그걸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부분에 좀 중심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제조업에서의 변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가고 이제 그 동반상대청에서 지원을 나가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는 알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가장 큰 문제는 메셔가 저도 참 갑갑한 게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해결하려면은 뭐 데이터가 있든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될 텐데 메셔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날라이즈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웃풋에 대한 파이낸셜 아웃풋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부분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저희들이 뭐뭐뭐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쫙 하고 나와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가서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청소하고 저 페인트 칠하고 그거 말고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알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연락해서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이런 걸 의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좀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저는 제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문제를 비주얼라이즈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결국은 모든 거를 비주얼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때 제일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만 설명해도 CEO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정말 이게 중요하고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 실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문제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례들을 제시하는 부분. 또 하나는 근데 저는 한 번에 하시지는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느끼면서 확대해 나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플랜 투 시 어드저스트 개념으로 우리 PDC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조에서의 제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지금 몇 분 남았나요? 20분. 바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제조 쪽에서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여기 그 RP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분 RP라는 거에서 몇 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RP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인데 제조 분야를 넘어서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자동화 이제 공장에서 팩토리 단에서의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RPA는 이제 그 비즈니스 단에서의 여러 가지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자동화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RPA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매나 재무나 회계나 인사나 마케팅 이런 쪽의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건데, RPA는 그냥 사람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서 그걸 적용함으로써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로 룰 베이스드의 그 매뉴얼한 어떤 그 반복적인 업무를 좀 대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로봇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하는 일은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뭐 타임 컨슈밍한 업무들인데 예를 들어 뭐 이메일을 열고 첨부를 하고 웹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파일을 뭐 생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뭐 폼을 채우고 만들고 DB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우리 그룹사에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라고 얘기했더니 내 업무들은 처음에 RPA 이런 거 하자 했더니 자기 업무는 다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업무를 특정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해서 그 업무들을 다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것들을 연속적으로 엮어놓으면 바로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지만 사실 본인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어떤 룰 베이스하고 루틴적으로 계속하는 업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거고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한 업무들도 대부분 여러 개의 단순한 특정 프로세스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 RPA가 사실 2014년에 부터 뭐 해외 금융권을 중심으로 좀 이제 확대되기를 시작을 했고 2016년서부터는 뭐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까지 뭐 제조나 물류나 이런 쪽까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2016년 말 2017년 초에 이게 금융권 중심으로 파일럿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그룹도 그렇고 다른 그룹들도 그렇고 이건 정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ROI가 너무 잘 나와요. ROI가 잘 나오고 자동화됐을 때 효과가 분명하고 재무적 효과도 명쾌하고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사례인데요. 고객 클레임 처리 이건 이제 초기에 도입했을 때 영국의 보험사에서 도입했던 사례입니다. 고객 클레임 처리는 비대면 업무에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그 고객의 보험증권 처리 업무를 사람들이 일일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써놓고 가서 보험처리사가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다 일일이 본인들이 쳐놓고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면 그것들이 어디에 신고가 되고 레포지터리가 만들어지고 다큐멘트가 생성이 되고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고객한테 빌링도 날라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500건의 그런 뭐 런던 프리미엄 어드바이스 노트인데 이게 이제 그 이웃단의 공정을 처리하는데 한 3, 4일 정도가 걸렸는데 요런 뭐 데이터 발리디티나 어카운트 DB를 접속해서 다큐멘터리를 생성하고 뭐 이런 서류 작업들을 하는데 오래 걸렸었는데 로봇 퍼피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하면서 30분 만에 이제 처리하겠다는 부분이고 금융권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이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리스크 고객의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을 할 때 하루에 한 2,500건의 대출 심사를 하는데 11명이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건의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을 하고 있고 기존 직원들은 이제 다른 업무로 전환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 매달 이제 500건의 인보이스를 만들고 이제 고객에게 발송하는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 하나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기성 처리라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진행을 할 때에 진행되는 단계별로 저런 이제 그 기성 작업에 맞춰져서 사실 인보이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수백 개의 고객 데이터를 조회해서 하나의 인보이스를 작성하는데 한 5시간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제 그 인보이스당 한 11분으로 줄였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니팩처링 단에서도 사실 이제 고객이 온라인 주문을 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생산 계획이나 CRM, ERP 같은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다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로봇이 데이터를 스스로 추출하고 저런 작업 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해서 메일링을 통해서 작업 지시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왜 도입이 되냐?
사실 이제 프로핏 오가나이제이션에서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가시적인 밸류를 제공을 한다.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기존 ERP에 대비해서 ROI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 구축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리고요. 굉장히 짧고요. 워크포스 어드밴티지가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할 수 있고 헐리데이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비슷한 건데 요새 맥도날드나 이제 음식점들 가보면은 우리 상당히 많이 자동화돼 있죠. 점심시간대 예전에 맥도날드 같으면은 그 가판대 쫙 열어서 한 6, 7명들이 쫙 있어서 주문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냥 키오스크로 하죠. 2대만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그 카운트는 딱 한 대만 계속해서 오픈하고 나머지 다 키오스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작업 볼륨이 늘고 줄고 할 때에 어떤 그런 인력 유연성이 굉장히 또 유연해질 수 있고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저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줄면서 굉장히 좀 인력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업무에 단순 반복 업무를 하시던 분들의 턴오버 레이트가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이런 거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그 에러도 사실은 이제 감소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트너가 얘기하기는 올해는 2020년, 22년 정도면은 이제 대기업의 한 85%가 RPA를 이제 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RPA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매뉴얼 그런 작업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도입을 되고 있지만 이제 AI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IPA라고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룰 베이스에 한 것을 루틴하고 반복적이고 룰 베이스한 업무들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해서 코드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였다면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직접 패턴 인식이나 예측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그 사례입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약물 남용 방지 기구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의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요 기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약물 관련한 소스들, 뭐 DB나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소스로서부터 이제 새로운 의심 케이스들을 찾고 그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반영해서 그 결과들을 의사들에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그 리포트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들은 사실 이런 현장에서 벌어나고 있는 그 변화들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고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그 고객 환자가 왔을 때 이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그 out of date 된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현장의 임상실험 결과들이 그 환자의 처방이라든지 그 데이터 환자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좀 기존의 리스크군에 있지 않았지만 이 결과에 의하면 리스크군에 있는 고객들, 그 환자들에게는 바로 알람이 시스템적으로 날아가고 그런 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갈 수가 있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통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주간 월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인데 콜센터들 이미 많이 지금 요 챗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실질적으로 뭐 소카라든지 저희 뭐 그런 것들 서비스들을 보면은 아예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콜센터 직원하고 통화하기보다는 채팅을 통해서 사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많은 상담원들이 대응하던 콜센터 업무가 사실 이제 앱 하나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 패턴 인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를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 손해 사정사가 나가가지고 그 어떤 그 파손율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 손해를
측정을 했다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만 찍어서 보내면 동영상을 통해서 파손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이 AI는 기업 쪽에서는 아직 이쪽은 ROI가 검증되지 않아요. 비싼 데 비해서 아직 검증되지는 않고 에러율이 났을 때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친형성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서는 약간은 이제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까 전에 2단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서 반복적인 업무들, 특히 웹서치를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기존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서류 업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실제로 룰베이스의 표준 업무에 대한 RPA 적용입니다. 룰베이스의 반복적인 업무인지, 그리고 이제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지, 그리고 고정된 시스템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고 표준화된 부분인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다수 인력이 이제 배치되고 있고 사람의 수작업에 대한 우려가 자주 나타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그 RPA가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고 그걸 베리파이하고 그리고 고객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파이낸셜 클레임을 처리한다거나 고객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 뭐 리테일도 이제 온라인 재고 조사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몇 가지 사례 국내에서 지금 이제 도입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사 D중공업입니다. 대응하실 것 같은데 출장비 신청 및 정산 자동화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그 각 팀이나 그룹별로 각 부서별 이제 사무직원이 출장을 갈 때 부서원이 출장을 갈 때 이제 출장 내역이나 출장 영수증 증빙 서류를 받아서 이제 총무 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장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위에 전표 작성하고 증빙 서류 등록하고 출장 결제를 요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해야 됐고 이것 때문에 야근도 잡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일과 종료 후에 일 단위로 집계된 출장 신청이나 비용 정산이나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일괄로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이제 버든을 확 줄였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P사 이거는 이제 저희 그룹사 중에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한 일간 정산인데 매일 2시간씩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사람이 계속 이런 부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재무 담당자가 그 은행 마감 후에 통장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수급 및 반제 처리 업무를 이제 다 수행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ERP에 직접 접속해서 당일 계좌 내역을 확인 후에 가수금 정산 기준에 따라 이제 수급 및 반제 처리를 스스로 이제 다 진행을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진행상에서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은 이 2시간짜리 프로세스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자동화하는 바람에 약간 중간에 이제 오류 과정을 발생하기도 좀 했었고요. 이건 이제 D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사인데 거래처가 이제 매출 자료 업로드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여러 곳에다가 이제 제품을 납품 후에 일간 매출 현황을 여러 유통사의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매일매일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을 해서 여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납품을 했으니까 일간 단위로 그쪽에 시스템별로 접속을 해서 다 등록을 해서 거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리하고 제 쪽에서 사실 이제 매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저희 시스템에다 ERP라든지 이런 데다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일정 시간대에서 수시로 고객사 홈페이지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접속을 해서 매출 정보를 거기서 가져와서 이런 내부 시스템에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완전히 이제 자동화했다라는 거고 H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류 쪽에서 H토탈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다수 제품군을 이제 출하하고 출고하는데 이걸 일간 단위로 다 어떤 제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일간 단위로 파일을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다 업데이트를 시켰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제품군 출하나 이제 출고 정보를 시스템에서 로봇이 직접 추출해서 파일을 작성하고 이메일 업무 보고까지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자동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서 그 사람이 다 계산하고 하던 것들이 이제 로봇 키오스크가 하는 것처럼 자동화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고객들 쪽에서 직원들 측에서 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반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통계를 보면은 실제 RPA를 도입한 그 기업들 중에 한 78%가 3년 이내에 이걸 확대 적용할 거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효율성이나 유연성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다만 이제 하나는 실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다. 그 부분만 빼놓고서는 굉장히 좀 좋고 RPA 도입에 대해서 직원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저희 이제 그룹사 쪽에 이제 많이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도입 안 한 부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하고 끝난 부서는 없습니다. 한 번 도입한 부서들이 해보니까 너무 편해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내가 귀찮게 일일이 작업해야 됐던 것들을 실제 다 자동화가 되니까 너무 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입한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파일럿 단계에서 일부 그나마 있었던 그런 저항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가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이제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제조 현장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결국 이제 레이버 센트릭 조직에서 사무 환경은 우리가 늘 우리들이 얘기했었죠. 이쪽은 레이버 센트릭이다. 이쪽도 결국은 테크놀로지 센트릭 조직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RPA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부분이 사실 그 주 52시간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에 17년 중반 이후 이제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주 52시간 규제에 따른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걸 반발하기보다는 업무의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어떤 프로세스 혁신의 기회로 기업들에서 그래서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를 분석을 할 때 액티비티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단순할 것으로 생각했던 업무의 복잡도가 높았던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동화 시키려고 했는데 예외 케이스가 너무 잦으니까 결국은 담당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욕심을 내거나 막 그러기보다는 그냥 쉽고 단순한 것부터 먼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텍스트 인식을 할 때 OCI를 사용을 하는데 업체 쪽에서 막 98%, 90% 그러니까 PDF 파일 같은 데서 문서들 같은 거 있죠. 텍스트를 읽어오는 것들. 그래야 시스템을 옮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읽어올 때 업체들은 그 인식률이 98%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0% 이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0하고 1, 1하고 L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저희도 경험했지만 빅뱅식 접근 문서보다는 이제 스몰 앤 킥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냐면 처음에 6개 중에 2개만 성공하고 4개는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그 경험한 부서에서 한 번 경험한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또 10개면은 9개, 10개 다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한 번 경험을 하고 난 조직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빨리 사실은 이제 현업의 경험이 가장 확실한 성공 보증수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다수의 성공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것이 좋고 이게 저희들 뭐 ERP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구축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RPA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럴 필요조차 없는 굉장히 좀 단순한 업무고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금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이건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거창하게 뭐 AI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업이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사무 분야 현업 생산뿐만 아니라 그 사무 쪽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시키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요.